우리 시대 한국 문학의 활력과 빈곤, 2010년대 문학을 한국 문학을 위한 단상들. 물론 이제 이 글은 전반적인 어떤 주제 아래에서 신경숙 소설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비평들 속에서 이제 엄마를 부탁해를 다루셨어요. 이 글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2000년대 전반, 이 책이 이제 2008년에 출간됐는데 한국 문학의 성취를 소개를 하면서 그 활력을 보여주는 뛰어난 소설이며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정말 뒤지지 않는 작품이다. 마치 아까 예언을 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 번역 출간되면서 이 한국 문학이 요새 이제 한류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그때 굉장히 선도적으로 그런 의의를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대중 독자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면서 보내온 반응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조금 작품 스토리를 안 읽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에서도 암시되듯이 엄마를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죠. 뇌졸중을 앓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가 서울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쳐서 실종됩니다. 이 소설 형식이 좀 독특한데요. 각 장마다 바라보는 시점들이 바뀌면서 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어머니의 영혼까지 여러 시점들로 번갈아서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마무리가 아마 이제 나중에 수정 보완하면서 출간될 때 덧붙은 이야기 같은데요. 어쨌든 그 엄마의 삶을 이 가족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의 약간 홀령이 된 그 시선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면모들을 조명해보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저는 이제 그 많은 독자들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좀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독특한 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표현도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소설을 이야기할 때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가 참 비평글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선생님의 글에서 제가 굉장히 주목된 부분들은 엄마,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가족주의다 혹은 내지는 이제 모성의 얘기를 좀 신비화한다. 가부장적 세계의 여성을 그냥 그대로 수능적으로 다뤘다. 이런 상투적인 비판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이 글에서 이 엄마 박소녀가 이 작품에서만 만나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한 그리고 개별자로서 형상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순녀라는 그 어머니가 딸들도 모르고 남들이 모르는 그만의 생활이 있었잖아요. 네네. 분류는 아니지만은 거의 사랑하는 사이인 어떤 남자도 있었고 이운규라는 남자도 있었고 내내 이렇게 순응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막 장독대 뚜껑 집어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하여간 그런 그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도 이제 내가 지적하고 싶었고 근데 그 외에 뭐 딱 어떤 편견을 갖고 읽지 않는 독자는 누구나 그 눈에 띄는 사안들이죠. 네. 유일무이한 개별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그 특별한 일탈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반항적인 행동 그게 꼭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부장제에 순응하면서 그 희생자가 된 인물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진실되게 그려내면은 그거는 그 소설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참 유일무이한 개별적인 인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건 사실 우리 실제 삶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아주 가깝거나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대개 어떤 타입에 맞춰서 그냥 생각하고 대응하고 처리해버리지만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여간 그 사람만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그 진실이 작품에서는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된 거지. 그게 무슨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유일무이한 개별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좀 흥미로웠던 독서 경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설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 시대에 옛날에 그 어머니의 모성을 경험했던 좀 나이 든 분들이 이 소설의 향수를 느끼나 보다 이렇게 평하는 독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굉장히 젊은 안 그래요. 예, 젊은 여자들이 예. 지가 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울고 그래요. 예. 네. 평소에는 잘 못해놓고 예. 이거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걸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한다 그럴까? 그렇기도 네. 하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얘기랑 조금 이어보면 얘기했던 대로 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진실되게 그려진 이 허구적인 장치 안에서 그 인물 자체의 생동감에 굉장히 마음이 움직여서 아 이런 어머니 상에 대한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문학 독자로서 만나게 되는 그 상상력 그런 것들을 상당히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선생님의 글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지점은 그 대중성에 대한 독해를 보통은 참 비평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중이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럴 때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자 문제도 저는 굉장히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구조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소설에서 이제 혼이 된 엄마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에필로그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사장 같은 경우는 신경숙 소설이 이제 자주 구사하는 부재라든지 또 뭐 유령, 귀신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제 그게 초현실적 요소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독특한 환상 형식이 이 소설에서 그냥 자칫하면 밋밋하게 진행될 수 있을 이야기들을 좀 부각하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신경숙 소설의 특히 중단편을 보면은 귀신이 나온 네, 소설도 네, 있고 네. 뭐 유령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는 또 이 작품대로 죽은 어머니의 홀령이 한 파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작품 전체의 구성상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가 실종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평소에 그냥 무심히 넘겼던 이 어머니에 대한 온갖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첫째는 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머니가 이제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자기 얘기를. 근데 그 죽어야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 신경숙 이 소설에서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그 홀령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들어가는 거는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 소설의 전체 구도상 꼭 필요한 대목이었고 그만하면 잘 처리가 됐는데 이게 좀 독특한 거는 첫째는 그 어머니가 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네. 다니면서 자기 있던 데 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은 새는 그런 독백 못해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건 좀 가공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죽은 다음에 환생을 한다 하는 그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환생을 해서 어머니가 죽어서 새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언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동물계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계로 떨어지면은 인간으로서 겪은 일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원칙이죠. 네. 근데 뭐 신경숙 소설가는 그런 그 불교식 윤회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작가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기법인데 그런데 왜 꼭 새가 돼야 되나? 사실은 유령이 새보다 더 빨리 이것저것 더 자유롭게 그렇죠. 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계속 유령 얘기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거기다는 이점도 있지만은 그 완전히 해결을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남았다고 봐요. 엄마를 부탁해서. 네. 엄마가 실종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를 죽은 엄마의 홀령은 아는데 자식들은 알 도리가 없잖아. 네. 근데 자식의 관점이나 자식이나 남편의 관점으로만 서술하면은 독자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랄까? 네. 수분했다고 보는데 나는 그 대목 완전히 성공한 대목 같지는 않아. 네. 그 연결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면 안전하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또 에필로그 네. 지점들하고 연결된다고 또 보셨는데요. 이 에필로그 이야기는 사실은 신경숙 소설의 어떤 모성이나 가부장적 이 여성 삶에서 사는 여성들이나 그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 에필로그 이야기가 또 이제 나와서 많이 비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피에타상과 이제 어머니를 일치시키는 방식의 그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몇 평론가들은 이제 이 모성의 신비화를 좀
사실은 그 면에서 좀 굳히는 어떤 우려가 있다. 좋게 평가한 분들도 그렇게 보셨는데 선생님의 글에서도 그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는데요. 잡지 연재할 때는 없던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 에필로그가 예. 없었죠.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가 이걸 단행본을 내면서 고심 끝에 에필로그를 써놨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내용은 로마에 가가지고 피에타상을 보고, 피에타상이라는 게 아들을 잃은 엄마 상 아니에요. 우리 엄마 부탁해요 하면서 그동안의 엄마의 실정에 따른 트라우마랄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게 프로이트 말대로 애도를 못 해가지고, 애도라는 게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확인하고, 대개는 이제 어떤 지금 이태원 참사 경우도 그렇지만 어떻게 죽었는 걸 알고 왜 죽었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슬퍼하면서 하면 애도가 되는 거고, 그 애도를 해야 할 때 가서 못하면은 이게 소위 멜랑콜리아, 우울증으로 가는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실종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엄마가 진짜 못할 짓을 한 거고, 뭔가 이렇게 풀려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피에타상을 보고 엄마를 부탁하는 그 에필로그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에필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에필로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한 어떤 일부 장편 소설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한강 작가의 이후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소년이 온다도 떠올렸고, 이 에필로그 형식이 주는 다양한 야식이 있는데 이 소설 안에서는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독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이 안에서의 약간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소설이 너라는 말로 처음에 딸을 호명하잖아요. 근데 조금 제 기억에 그때 출판사에서 처음에 출간하고 나서 하루에 한두 번씩 그게 원래 나 아니냐고 그 쓴 거 잘못 쓴 거라고 이렇게 독자들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작가의 형식 실험이 상당히 흥미롭게 독자한테 와닿았구나 생각도 들고, 이 너라고 했을 때는 읽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독자 자신을 상정하게끔 이 인물 안에 특히 딸에게 좀 이입하게 구조 자체가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정말 진짜 독자의 맥락에서 좀 필요한 결말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신경숙 소설에서 이 여성들이 이제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생님 관점에서 읽는 게 이제 지구시대의 민족문학 앞에서 나왔지만,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는 가부장제 속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읽어주면서도 그 여성들이 여성과 같은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포착하는 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사실 도시적인 페미니즘 비평이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희생자, 순환자로 그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신경숙 소설에서 잘못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점에서도 선생님의 글은 페미니즘 비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구를 찾은 느낌이랄까요? 네, 저로서는 상당히 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 부분에 상당히 자양분을 삼기도 하는데, 참 결말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부장제 비판 자체와 이 작품을 연동시키는데 이제 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부장제라는 것도 뭐 수많은 유형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 여성 혐오는 물론 이게 전통 시대의 가부장제의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은 그것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면이 바뀌는 거고 남녀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으로 그냥 노동자 착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여건을 자본에 유리하게 활용을 해가면서 하는 건데, 민족 간의 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인종 간의 적대감, 이런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자본이 이득을 취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부장제의 성격도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백전시 평론 중에
여성 혐오에 관해서 쓴 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 혐오를 그냥 신자유주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건 너무 시야가 좁은 얘기지만은 자본주의 전체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자본주의 시대에 여성 혐오라는 거는 가부장 시대에는 별로 없던 거라고 봐요.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는 남존여비라는 게 딱 그 사회의 이념으로 확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괴롭지만 남자는 남자도 당당하고 그 대신 책임을 져요. 우리 아버지의 가서스를 보면은 아버지는 이게 전형적인 가부장은 아니지만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게 강한데 그게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 또는 가부장의 그런 태도거든요. 근대에는 각자가 평등하고 뭐 남녀도 평등하고 이게 사회의 이념이에요. 네. 법률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있고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안 그런데 점점 더 현실 속에 남자가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진전되면서 구식 가부장주의 또는 남존여비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나 그때 누리던 그 달콤한 특권을 내려오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젊은 애들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그 양상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특히 소설을 쓴다거나 소설에 대한 비평을 할 때는 그런 섬세한 감각을 갖고 그때그때 참 유일무이한 개별자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관계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선생님 글에서 하나 제가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읽고 또 진짜 눈이 약간 번쩍 뜨인 부분이었는데 어머니 박소녀와 이은기와의 어떤 관계들을 얘기할 때 이게 단순히 좋아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자네가 있어서 좋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확한 표현이다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 구별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우리가 몰랐던 어떤 남자를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그런 대목으로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종류의 관계인지 그런 걸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불빛에서도 그 고모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엄마와 고모는 또 이제 그 신우이와 올케 관계의 그 긴장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페미니즘 비평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면서 읽고 삽니다.